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특검 윤 사형 구형, 김용현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 관련한 결심 공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다라는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사형이 구형이 된 건 30년 만이다라는 건데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재판, 구형이 이뤄진 건 어제 밤 9시 30분이 넘어서였습니다. 재판은 언제 끝났느냐? 오늘 새벽 2시 반이 넘어서야 끝났다라는 거죠.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한일 정상 경제 안보 포괄적 협력 새로운 60년을 열겠다. 지금 이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정상 간 어떤 내용들이 오갔느냐? 경제 안보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검찰개혁 후퇴 비판에 중수청과 공소청법 손본다. 네.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이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했죠.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그리고 이 중대범죄를 9개를 수사할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둘로 나눠서 이원하겠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그랬더니 나온 얘기가 수사검사랑 수사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금이랑 다를 게 뭡니까? 제2의 특수부 아닙니까? 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같이 볼까요? 부제. 이재명 대통령 이런 비판을 지금 듣고 충분한 수기, 의견을 좀 수렴하십시오. 결국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정청래 대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당정청 이견이 있다 없다 얘기들이 많죠. 수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 동아일보입니다.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이 의대 증원분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전원 다 지역의사제. 지역에서 뽑히면, 지역에서 이 의대에 뽑히면 이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은 의무 복무를 하는 게 지역의사제죠. 전원 다 지역의사제로 증원분을 다 돌리겠다라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몇 명 궁금하죠? 여길 좀 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음 달 3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다만 추측을 해보건대 2037년 의사 부족 수를 고려를 하면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얘기인즉슨 지역의사제 500명 이상은 잡히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네. 다음 달 3일 어떻게 결정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환율 도로 1,470원대. 그래프 같이 보시죠.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지금 1,483.6원까지 찍다가 지난달 12월 29일 1,429.8원으로 쭉 내려갔었는데 그 뒤로 오르고 계속 올라서 어제 1,473.7원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외환당국의 개입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볼까요? 이 개입 효과가 결국 2주 만에 약화된 거 아니겠느냐. 왜? 엔화가 약세고 해외 투자 증가 등의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 약도 자꾸 쓰면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일단 외환당국이 개입을 해서 2주 동안 좀 내려가는 듯 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외환당국 지금 약을 다시 써야 돼. 어떻게 하지? 두고 볼 수는 없는데 라는 고민이 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 먼저 보시죠. 여기 보면 한눈에 봐도 여기 버스 정거장이네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서울역 환승센터입니다. 그런데 전광판에 보이는 거 출발대기라는 거죠. 저녁 7시 8분. 한창 사람들이 많이 퇴근 중이어야 될 이 퇴근길에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출발 대기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옆에 같이 가보실까요?
사람들이 말 그대로 미어 터집니다. 여긴 어디냐? 시청역이었습니다. 시청역. 어제 버스는 운행을 안 하고 모두 지하철을 웬만하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버스 도착 정보가 안 뜨더라고요. 갑자기 셔틀버스가 온다 그러고 다들 갑자기 좀 택시를 탄다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보통은 이제 버스를 타고요. 대치선으로 보통은 이제 지하철을 사용하고 혼잡하죠 지금.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엄청 혼잡하네요. 네. 버스 파업 때문에 출퇴근이 너무 혼잡하고 평소보다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해도 너무합니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오늘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각 8시 6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이 서울 시내버스는 여전히 파업 중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이나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좀 이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만 오늘 오후 3시에 서울시 버스노조랑 사측이 운송조합이 다시 협상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 내일 첫 차부터는 이제 운행을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 오늘 오후 3시 협상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 아침은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콩짝입니다. 콩짝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한일 정상, 경제 안보, 과학기술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게 어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이었었다라는 거죠. 어제 두 정상의 이 공동 성명 발표 내용 직접 보고 오시죠.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日韓関係をバランスよく進めていくことについて、大統領と認識を共にしつつ、個別の協力関係につきましても重要な進展を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経済安全保障の分野では戦略的で互いに利益をもたらす協力を進めていくべく、関係部局間で議論を進め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네,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한다라는 건 뭔가 성과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두 정상의 이 공동 언론 발표 주요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과거사 부분이 있고요. 경제 부분, 아까 제목으로 나왔었죠. 경제 안보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를 위한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AI, 이 지재권 관련해서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 문제 관련해선 스캠 범죄 공조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합의문도 채택을 했다라는 거. 영내 평화와 안정 부분입니다. 한일, 한미일 혹은 한중일 괄호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영내 평화와 관련해서 우리 협력합시다. 비핵화 의지 재확인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인적 교류,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 이런 부분들 우리 서로 뭐 왔다 갔다 할 때 좀 편히 좀 합시다라는 부분에 좀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략간략하게 좀 보긴 했습니다만 최은미 위원님, 지금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보죠. 대략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정상회담이다라고 보세요. 5번째 정상회담에서 꽤나 네.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도 한 80점 80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왜 80점인지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우선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양 정상이 뭐 이제 지방에서 개최를 했다라는 거는 한일 관계가 그만큼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개최한 게 2011년 이후에 처음인데요. 일본에서 네. 개최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간에는 양국 정상 간의 어떤 교류나 협력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도쿄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일 관계가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과거사 문제가 주요 이슈들이 돼서 네. 다른 사안들을 논의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과거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점수를 만점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좀 이제 남은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20점을 좀 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뭔가 한일 관계가 안정화가 됐다는 게 이 수도가 아니라 나라현 이 일본 지역에서 지방에서 만난 게 사실상 굉장히 오랜만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양쪽에서 꼭 과거사 문제가 여러 가지 이 안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졌다는 게 좀 그래도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20점은 어디서 빠진 걸까요? 네, 우선 이제 지금 시기가 또 굉장히 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도 갔다가 일본도 그쵸. 갔다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시기적인 요인들 때문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의 치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미치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감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과거사 문제 네. 관련해서 물론 이번에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굉장히 민감한 현안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 언제 또 이렇게 첫 발을 또 내딛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요. 네.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네, 점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0점 빠진 부분은 요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근데 사실 언뜻 보면 근데 여러 가지가 좀 얘기가 된 게 또 이번에 또 하나의 또 성과다 80점을 준 이유시기도 했었는데 보면 근데 너무 좀 개괄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경제 부분에 있어도 포괄적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 협의를 개시한다. 사회 부분에 있어서 공조하자라는 거. 영내 평화 안정 중요성을 확인했다.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네. 사실 사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들은 아마 이번에 거의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문이 아직 채택되진 않았지만 네. 채택을 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실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경제나 안보 관련해서는 우리의 기대치가 사실 높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적 교류는 사실 우리가 작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으면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출입국 간소화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제안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여전히 이제 일본에서는 받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논의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 꼼꼼하게 좀 건드리긴 했는데 이게 큰 진전이라기보다는 건드려서 약간 얘기를 한 거기에서 첫 발을 뗐다라니까 이런 느낌적인 이 의미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된다라는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구체적인 정책뿐만이 아니라 일단 한일 관계가 좀 안정화가 됐다는 게 좀 80점을 준 주요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방일을 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좀 뭘 많이 준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다카이치 호텔 앞 마중 이는 보라색 넥타이 깜짝 드럼 합주도 있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묵을 숙소인 호텔 앞까지 직접 나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신
벽을 깨가지고 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온돌 바를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최은미 위원님, 이게 숙소 호텔 앞까지 정상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네. 경우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굉장히 한국을 이제 존중하고 또 환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표정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번에도 이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한 이제 리액션을 보였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호텔 숙소 앞에까지 정상이 직접 나오는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건 정말 환대하는 거고 표정을 봐라. 아주 크게 웃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다카이치 총리뿐만이 아니라 이 해당 이게 나라현에서 있었죠. 수도가 아니죠. 나라현 지역 자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환대가 한글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같이 볼까요? 바로 이거죠. 보면 이 나라 시청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환영 이재명 대통령 나라시 방문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적어서 플래카드가 붙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뭔가 좀 많이 준비하고 환영합니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좀 전달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지금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 잘해봅시다라는 걸 뭘로 드러냈느냐. 넥타이로 드러냈다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간사이 공항에 막 도착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넥타이 색깔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이 합쳤을 때 보라색이죠. 한국을 파랑이라고 보고 일본을 빨강이라고 봤을 때 두 개를 섞은 보라색을 일부러 골라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을 할 때도 같이 이 보라색 넥타이를 맸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 선물로 뭘 갖고 갔느냐. 드럼을 갖고 갔다 그래요.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산 드럼을 선물로 줬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드럼 스틱. 요 막대를 지금 스틱이라고 하죠. 요 스틱을 선물로 줬다. 근데 보면 이 스틱이 뭐라고 써 있어 제가 확대해서 봤더니 각자의 사인이 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틱을 줬다. 근데 스틱만 준 건 아니고 요즘 옷을 입고 있죠. 이 옷이 여기 보면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하고 여기에 사실 일본 이 일장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태극기 그리고 리재명이라고 이름을 넣어서 유니폼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옷까지 맞춰서 또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최은미 위원님 아베 총리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 골프채 준 게 굉장히 좀 인상에 좀 기억이 강하게 남긴 하는데 일본의 오모테나 씨가 대체 어떤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한의 환대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드럼을 선물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카이치 총리가 되기 전부터 굉장히 좀 유명했던 게 오토바이 그리고 그쵸. 드럼 이런 것들로 과거에 이제 취미 생활을 했던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것을 기억하고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그 평생의 소원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카이치 총리가 다 이뤘다라면서 그런 이제 부러움을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마 이제 드럼을 같이 네. 치는 것을 그런 이벤트를 또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사실 지난번에 경주 에이펙 때 이 다카이치 총리가 왔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는 제 꿈을 다 실현을 시킨 분이에요. 드럼 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제가 다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한바탕 또 깔깔깔 웃음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요걸 기억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드럼을 선물을 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드럼 스틱을 선물했다는 건 꿈만 갖지 말고 한번 배워보시죠. 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다. 화기애애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런 오모테나 씨를 받으면 나쁠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일 간에는 항상 뭐가 있냐. 과거사란 도도한 큰 강이 흐르고 있죠. 요번 회담에선 과거사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양국은 동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山口県宇部市の長生炭鉱にて発見されたご遺骨に関しては DNA 鑑定についての協力に向け日韓間の調整が進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네, 투정상 조세이 탄광 얘기를 합니다. 조세이 탄광에서 수몰된 이 광부들의 DNA를 같이 좀 감정하는데 협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조세이 탄광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1942년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일본 야마구치현 이 우베시 연안 해저 이 탄광입니다. 해저 탄광을 만드는데 요 지하 갱도 누수로 주선인 136, 일본인 47에서 183명이 숨진 상당히 좀 큰 사고인 거죠. 관련해서 이 희생자 유해 수습 진상 규명 노력이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걸 이번에 한일 정상이 같이 우리 같이 이 DNA 이 수물자들 이 감정하는데 협력을 좀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한겨레 조세이 참고 규명 협력 첫발 이 대통령 5번째 회담서 결실을 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일보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조세이 탄광만 언급했다. 민감한 과거사는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최은미 위원님. 한겨레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첫발 뛰었다라는데 앞으로의 있던 뭔가 방점이 있고요. 조선일보는 DNA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는 터치를 안 했잖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아까 깎인 20점. 네. 네, 일단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까지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강경 보수로 알려진 다카이치 내각과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한 노력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일본의 좀 태도의 변화도 있었다라고도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세이 탄광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현안에 비해서는 물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현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그렇게 높은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이제 언론사에서 좀 다르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평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좀 진전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조세이 탄광 같은 경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DNA 감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역시나 그 굉장히 민간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준다 하면 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첫 발을 잘 뛰긴 했는데 다음 발로 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느껴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첫 발을 잘 뛴 건 맞는데 관건은 첫 발이 끝발이면 안 된다. 두 번째 발로 바로바로 현실적으로 이 뭔가 성과가 좀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살짝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첫 발은 뗐고요. 두 번째 발을 언제 얼마나 보폭으로 뗄 것이냐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사형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특검 윤 장기 집권 위해 계엄 사형을 구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시작돼서 오늘 새벽에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이 결심 공판 특검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계엄을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형을
이 구형의 이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네. 박옥수 특검보의 이 사형 구형을 직접 좀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길었는데 저희가 이때 일부만 발췌해서 좀 직접 들려드렸는데 이 관련 내용은 이거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사형 구형 이유, 특검이 밝힌 사형 구형 이유입니다. 윤, 독재, 장기 집권의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게 명백하다. 그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재편하려고 했고 국회 등 난입, 반국가 세력의 헌법질서 파괴,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행위다.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 위헌적 포고령 발령 집행은 이건 폭동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직자,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권력 탐욕을 선택했다. 공직자도 문제다. 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극한의 형질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사형을 주세요라고 구형을 했다라는 거죠. 차재현 교수님, 네. 사형 구형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예상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뭐 사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사실 어제 구형이 사형이 나왔습니다만 한마디로 뭐 사필 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해방 이후 70년 동안 80년 동안 이뤄왔던 모든 이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 엄청난 그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사실 지지난해요 벌써 12.3 비상계엄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참여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란에서 목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태가 정말 재현될 수밖에 없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단 한 번의 반성과 사과 없이 자신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옹호하고 이렇게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민을 분열의 구덩텅이로 몰고 간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당연한 기결로 사형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형을 예상했다기보다는 사형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지금 사실 저희가 영상으로 아까 같이 봤습니다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쓱 옆으로 돌리는 모습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일부러 빨간 동그라미 안에 같이 좀 이렇게 표시를 좀 보여드렸는데 사형을 구형을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철현 위원님 약간 예상을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가 있었냐면 사형을 구형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어차피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아마 재판장에 임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그 순간에 조금 헛웃음을 보인 부분을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형까지는 그래도 구형을 할까 이래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제 그 이 박옥수 특검보가 구형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보면 여러 가지 구형 이유 중에 네. 국민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재작년 12월 3일 비상기엄 당시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하고 또 봉쇄된 국회 담장을 국회의원들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다 목도하면서 네. 엄청나게 공포감에 떨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어제 정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한마디 정도가 나왔다면 마지막의 결과가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 볼 때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웃음을 짓는 부분이 보면 결국 사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수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여주는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나도 사면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과거에 전두환, 네.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이 모든 대통령이 굉장히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받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국민 통합이라는 이유로 다 사면이 됐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이번에 사형을 받더라도 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재명 정권이 끝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차기 정권에서는 진보 정권이 들었으든 보수 정권이 들었으든 결국 나도 사면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형 구형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명예로운 훈장이 될 거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내란죄에 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를 하고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대통령의 어떤 헌법적인 권한이 사면권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내란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사면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때가 아닌가. 더 이상 아마 저렇게 웃고 내란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웃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들이 따끔한 심판이 이제 또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어제 이 사형일지 무기징역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었던 얘기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이 되면 훈장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근데 구형하는 순간 어이없다는 듯한 이 헛웃음이 실제로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어제 있었던 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만의 이 구형이 있었던 게 아니죠. 어제 피고인이 8명입니다. 8명. 같이 볼까요? 구형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됐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이 지금 구형이 됐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20년, 그리고 김봉식 전 경찰청장, 시경청장 징역 15년, 김용군 이 국방부 수사단장 10년, 징역 12년, 징역 10년. 여기까지가 사실 어제 이 나온 피고인이죠. 근데 그 뒤에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결심공범 피고인 아닙니다만 먼저 나온 구형.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송영훈 변호사님. 다른 사람들도 다 일단 기본 10년 이상이긴 해요. 중형은 중형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혐의 자체도 내란 혐의면 굉장히 중한 혐의거든요. 맞게 나온 구형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구형은 어쨌든 특검의 의견인 것이고 법원이 양형에 대해서는 전적인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걸 넘어서서 2016년 2월 19일을 끝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형 확정 판결을 더 이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그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한 확정 판결이거든요. 세칭 임병장 사건입니다. 군내 가혹행위에 대해서 참으면 윤일병되고 못 참으면 임병장 된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19일이 되면은 사형 확정 판결이 없은 지가 정확히 만으로 10년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구형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에게 땔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절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그 피고인들 중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이릉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군 출신의 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디자인하고 실행하는데 매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김용현 전 장관이기 때문에 네. 김 전 장관에 대한 중형을 요구하는 것은 그 나름의 합리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사실 구형보다 더 중요한 게 선고기 때문에 선고를 좀 봐야지 구형 자체는 별 큰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이 주장이니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지금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된 건 2016년 이후로 없었는데 과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이 이 사형 구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한 25분 뒤인가요?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신용환 위원장님.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답변일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사형을 말하는 거야, 무기징역을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형을 구형하고 또 선고할 것인가가 법리적으로 가는 거지만 또한 정치적인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국민 눈높이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검에서 마지막 구형을 할 때 했던 말 중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네. 그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죠.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거꾸로 특검에서 구형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마지막 최후 변론할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 저한테 뭐 다 책임을 물어라.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소위 말하는 개사과류에 상당히 좋지 않은 마지막에 와서야 이제 한 것이다 보니까 진정성, 타이밍을 다 놓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청와대에서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는 건 국민의 보편 타당한 법 감정 그 부분으로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저기에서 봤을 때 이제 또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언어들이 공직 엘리트, 공직자들의 탐욕에 의한 충성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식자들의 민낯,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허상 이런 것들을 아주 따끔하게 꼬집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공직자들 저들이 그냥 단순 가담했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국민의 법 감정대로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법만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얘기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무기징역을 생각을 하는 것이냐, 사형을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저희가 지금 사형을 구형을 한 거죠. 아직 선고를 한 건 아닙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있을 예정인데 구형만 갖고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이 구형 자체가 나오기까지도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이 재판, 구형이 시작되기까지는 무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12시간 저녁 오후 이 9시 30분이 넘어서 구형이 있었다는 거죠. 왜? 윤 전 대통령 쪽에 변호인단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윤 측 11시간 궤변,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도 탄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대체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몽테스키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 원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미국 헌법은 이를 토대로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창설하고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대학의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갈릴레이는 로마 교황청의 종교재판에서 이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인물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이들의 공통점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트 토크빌은 다수의 전제,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습니다. 네, 세계사 시간에 들었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나왔느냐?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브루노, 나폴레옹 3세, 후안 페론, 벤토 무솔리니, 차베스, 히틀러 얘기까지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름 좀 들어본 유인들은 지금 거의 다 망라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거 김철현 위원님. 이 대체 이거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제가 보니까 마지막 최후 진술이었기 때문에 아마 법리적으로 좀 다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변호사들이 왜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총을 들고 출동했느냐, 그리고 도끼로 문을 부수서라도 총을 쐈으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러니까 비상기업 해제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법리적으로 반박하기가 불가하니까 결국은 다른 형태로 아마 정치적인 어떤 요인들을 끌어 들어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도 어제 그 갈릴레이 얘기 들으면서 보면 그룹 퀸이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가장 추앙했던 게 우리 갈릴레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저는 아마 이 내란 재판에 갈릴레이가 등장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마 실질적으로 재판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재판장님들이나 아니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과연 왜 법리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 다투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 본 스스로도 결국은 조금 뭐 법리적으로 막혔기 때문에 저런 아마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뭐 보입니다. 최재형 교수님. 예, 뭐 지금 앞서 그 기사의 제목이 윤청 11시간 궤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궤변이 뭡니까? 겉보기만 그럴듯한 이 잘못된 논리를 숨기는 주장을 궤변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궤변인 것이죠. 지금 뭐 몽테스키유의 이야기하면서 상권분립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재작년 11.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직후에 당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입법권을 마비시켰잖아요. 그것이 바로 몽테스키유가 이야기하는 상권분립을 전형적으로 어겼던 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민주적 절차로 지지를 얻은 독재자라고 하면서 후안페로, 무솔리니, 차베스, 히틀러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작년 12월 3일 날 우리 국민이 목도했던 당시 대통령의 행태가 민주적 절차로 얻은 지지를 통해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그 모습을 본 거 아닙니까? 결국 자신들이 변호를 한다고 내세웠던 논리 자체가 자신들의 운신을 옥죄이는 하나의 자충수가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오히려 변론이 아니라 자충수를 지금 본인들 입으로 얘기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역사 속 위인들이 지금 다 나온 거죠. 이 사람들 다 얘기를 하려니까 11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분명히 지난 9일 날 이 지기현 이 부장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다음에는 진짜 결심 끝낼 거예요. 이거 정말 끝냅니다. 더 이상은 연기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기현 부장판사 굉장히 좀 다급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듭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죄송한데 시간을 조금만 당겨도 괜찮을까요? 오전에 좀 일찍 끝나니까 오후에는 한 1시 40분 정도 해도 괜찮을까요? 몇 곡지 정도 남았나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3분의 1 정도 한 건가요, 지금? 한 8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가급적 재판부에서는 한 5시까지는 그래도 끝나야 조금 검찰에서 어차피 구형하고 이상민 장관의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요. 5시 10분 정도가 됐으면 조금 빨리 진행할까요? 부득이 좀 그런데 시간이 조금 들어간 점을 재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예. 아유, 저 칼같이 또 막 자르겠다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지난 기일에 다 오늘 끝내겠다고 말씀까지 드렸기 때문에 오늘 너무 죄송한 게 부득이하게 조금 자정을 좀 넘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모여서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왕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정을 좀 넘기더라도. 네. 어제 시작한 시간 자체가 어제 오전 9시 30분에 원래 통상 10시에 시작하는 30분 일찍 시작을 했죠. 왜?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땡겨서 9시 3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서증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아까 좀 빨리 점심 먹고 할까요? 얼마큼 했어요? 아까 물어봤더니 3분의 1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오전 내내 했는데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점심 먹고 휴식하고 1시 40분에 좀 일찍 재판을 제기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안 끝나니까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 근데 8시간 걸려요 라고 얘기를 했죠. 5시까지는 좀 맞춰주세요. 근데 안 맞히니까 그럼 7시 반까지라도 좀 맞춰주세요. 오늘 죄송한데 자정이 넘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좀 끝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송영훈 변호사님. 소송 지휘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보통. 지난 재판 때 아니 이걸 다 들어주면 어떡해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제 있었던 이 사실은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 재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한 수 접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여기서 제가 의도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피고인을 결론에 있어서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2.3 비상계엄 관련된 재판의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절차와 결론에 대한 사회적 승복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재판장의 심모 원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업법률가들은 형사재판에서 이런 경우를 왕왕 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다소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관대하게 절차 진행하는 재판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판장을 만나면은 형사 변호인들이 내심 긴장합니다.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편의라든가 배려를 제공하더라도 최종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선고를 하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일종의 불이탈을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몇 번 경험해 보면 그다음부터는 긴장해요. 제가 직위원 재판장의 진행을 보면서 일관되게 느끼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의 사회적 수용과 승복을 가장 광범위한 범위까지 넓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절차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세간에 있는 일부의 오해는 2월 19일에 판결 선고가 있고 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위원 부장판사가 일부 저쪽을 편들어주는 혹은 봐주기를 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최종 어떤 선고가 나더라도 합의 가능성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 들어주다 보니까 재판이 늘어져서 오늘 새벽 2시 25분에 끝났다라는 겁니다. 재판이 이렇게까지 늘어진 경우가 있나 싶어요. 그런데 결심 공판이면 구형만 있는 건 아니죠.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시작된 시간 자체가 오늘 새벽 0시 10분에 시작을 했어요. 0시 10분에 시작해서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최후 변론, 최후 진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사건 공소장,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은 망상과 소설입니다. 장기 독재를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시켜줘도 못합니다. 나같이 뭐 이렇게 잘 알지 못해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정치적 눈치가 빨라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의해 일한 사람들, 함께 재판정에 있는 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더 똑똑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까 앞부분에서 저 같은 바보가 어떻게 뭐 독재를 합니까? 라고 얘기한 게 이 부분 이거 연결되는 거죠. 제가 좀 더 똑똑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제가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국민들을 깨우고 청년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알게 되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고 했었던 엄중한 책임감을 살펴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용환 위원장님,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억울함을 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이런 내가 무슨 독재입니까? 시켜줘도 못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최후 그 진술을 보면 네. 헌재 마지막에서 했던 본인 스스로 표현했던 호수의 달그림자 같은 얘기들입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 내 탓이고 이 사람들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진정성이라면 진작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망상과 소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약간 어떤 원로분이 정신적으로 혹시 어떤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 이야기를 한 적도 있잖아요. 제가 가까이에서 그래도 꽤 긴 시간 회의를 하면서 본 모습은 머리 좋습니다. 확신범 화를 하고 있지 결코 똑똑하지 않다거나 망상과 소설 수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 3월 4일 날 사전선거가 있는 날 저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부산에 가서 사전투표를 해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네. 모든 것들 상황 판단을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서 본인 스스로 확신범화하면서 법정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수룩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처럼 척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것까지 계산에 넣을 만큼 굉장히 치밀하게 다 계획을 한 건데 진짜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으면 지인직에 처음부터 얘기하지 왜 막판에만 이런 겁니까? 믿을 수가 없네요. 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이런 모든 걸 사실 다 재판부가 결국 판단을 해서 다음 달 19일에 선고를 하겠죠. 선고가 사형이 나올지 무기징역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제명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국힘 윤리위 심야회의에서 한동훈 제명 결정을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아마 지금 저희 아침에 매일 경제 들고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됐다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결정이 됐고요. 실제 이 소식이 보도자료로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문서로 나온 건 언제냐. 오늘 새벽 1시가 넘어서 1시 한 15분쯤 보도자료로 좀 배포가 됐습니다. A4 용지 8쪽 분량이에요. 한 전 대표한테 중대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피조사인 한동훈에 대해 2026년 1월 14일자로 오늘이죠. 오늘자로 제명을 결정한다. 한 전 대표가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공개적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직 정당의 대표로서 그 지위와 직분에 부합하는 관리 책임, 신의 성실이란 직업 윤리와 거기서 파생된 정치적 책임까지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당이 진실규명을 위해서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했고 여기에 더해서 수사 의뢰까지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송영훈 변호사님, 어젯밤 11시 넘어서 오후 5시에 열린 윤리위가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굉장히 늦게 심야 시각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제명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적법한 소명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젯밤에 어떠한 징계 결정이 나올 것 자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나오라고 했더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전날 나오라고 하는 게 어딨냐, 연기해달라고 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죠.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나 검토는 하겠지만 어떠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한마디로 이 결정은 당내 비상계엄 같은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굉장히 그 속성이 유사합니다. 한밤중에 계엄 선포했죠. 한밤중에 제명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척결이 목적이었는데 이것도 한동훈 전 대표와 그 가까운 인사들을 당내에서 축출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위헌 위법한 계엄이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당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헌법의 그 민주적 운영에 관한 요구, 그리고 정당법이나 당원 당규에 위반되는 소지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계엄도 부정선거라고 하는 음모론에 기반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이 징계 조치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 확인이 되었는데 이 윤리위원회 결정문에서는 뚜렷하게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이 그것을 계속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라고 단정하고 있어서 이 결정은 여러 가지로 법적 또 정치적 그 근거가 취약해 보이고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밝힌 것처럼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가장 유효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유효적절한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유효적절한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결정문이 그라운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8장짜리 그 결정문 전문이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저 전문이 인터넷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팩트에 기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추론과 추측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팩트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뭐 availability heuristic이라든가 블라인드 스팟 바이어스라든가 저도 못 들어본 현학적인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 법적인 수단도 있고 정치적인 수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아마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을 택할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유효적절한 수단이 한 가지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적인 조치도 있을, 법적인 대응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대응도 있을 건데 이게 딱 하나로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다 일괄해서 병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가처분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이 소식이 알려지고 바로 SNS에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글에 국민의힘 대변인이죠. 박민영 대변인이 또 뭐라고 올렸느냐. 이 글을 그대로 올리면서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해당 행위 실체가 명확하고 정해진 절차를 적확하게 따랐다 때문에 법원에서 그 문제가 전혀 없을 거다. 자중하며 떠나라.
자중해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철현 위원님.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보면 이번 윤리 결정에 대해서 또 사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법적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직위원 재판장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프로는 징징되지 않는다. 징징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그 정당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제 그 윤리 결정 굉장히 좀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된 걸로 보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형 날에 맞춰서 심야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했다는 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나왔을 때 어떤 강성 보수층이 느끼는 그 분노를 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을 떠기는 걸로 돼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1심에서 이런 이 사형에 준하는 구형이 된 것은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분으로 또 넘긴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는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도 이 한동훈 죽이기 연대에 동참한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제명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네. 중도 보수층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도 높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하고 특검 연대를 하게 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걸로 지금 비춰지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뜻하지 않게 네. 특검 연대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 한동훈 죽이기 연대에 동참한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만약 이 제명이 네.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남은 건 딱 한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싸우느냐. 네. 결국은 제명이 된다면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민심의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이 그때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결국은 대구에 가서 이번 지방선거 할 때 그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대구 민심이 한동훈 전 대표를 받아주면 네. 그럼 다시 중앙정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대구에서 만약에 받아주지 않으면 정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한 담대한 용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대구에 출마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대구의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의 간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로 아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정무적으로 담대한 용기를 내는 그런 한 수를 좀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앞서서 다른 선례들 홍준표, 유승민 그들은 무소속으로 나가서 살아서 돌아와서 다시 당의 본부로 오지 않았느냐. 그런 전례를 보고 그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혹은 이른 시간 내에 어떤 결론을 낼지가 관심입니다. 참 진짜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일 날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제명 결정을 또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명 결정이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보다 며칠 먼저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냐? 동아일보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김병기 제명 재심 청구 이토록 잔인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이토록 잔인해야 합니까? 저희가 어제 안 그래도 SNS에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뒤에 글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토록 잔인해야 합니까? 제기된 모든 논란은 저한테서 비롯됐으며 정적 책임 또한 오롯이 저의 몫입니다. 동료 의원들 손으로 뽑힌 접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부담이 된다면 저를 내치시겠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내치면 따르겠습니다. 탈당한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마지막 소망을 물으신다면 가족과 당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제 소명인데 그런 제가 법적 잘못이 있다고 한치라도 저 스스로 의심하면 마지막까지 제가 당에 부담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제 친정을, 제 고향을, 제 전부를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안 나간다는 얘기죠. 쏟아지는 비를 한 우산 속에서 맞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산 밖에 있겠습니다. 다시 나간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로소 모든 의혹이 규명되고 진실이 드러날 그때 우산 한 편을 내어주십시오. 나가서 무죄를 입증하고 살아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신용환 위원장님 이게 하나의 글에 덕인데 저희가 좀 줄이긴 했어요. 네. 나간다는 거야? 안 나간다는 거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우산 밖에 있다고 했는데 내 소망은 난 민주당 나가면 정치적 사형 선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본인의 글에 사실은 답이 있는데 네.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흔적들이죠. 답을 이미 말했습니다. 우산 밖에 있겠습니다. 나가서 사법적으로 살아서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한다 그러면. 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제2차 종합특검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12.3 내란 이후에 네. 고도의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해서 12.3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법적 재단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일이 있다니 하는 당원들의 그 개탄, 한탄이 단톡방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파, 누구게를 다 떠나서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에 대한 한탄이 정말 많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자 바로 김병기 의원입니다. 그러면 결자 해지, 지금 결자 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제 재심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신속하게 당내 정해진 절차에서 가장 빠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고도의 윤리성을 회복하는 것 역시 민주당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고 마지막으로 결자 해지해야만 한다. 김병기 의원 시간을 끌어봐야 네. 결국 자꾸 의혹만 산다. 전현직 구의원들이 개입돼 있다 등등을 하면서 지역위원장을 놓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설들이 도는데 네. 시간을 끌면 그런 의혹만 더 자초한다고 봅니다. 본인이 올린 글에서도 본인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느냐. 명확하게 나간다 안 나간다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본인 재심을 신청을 했죠. 근데 이 재심이 받아 또 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심 날짜까지 또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간에 당대표가 끼어들어서 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명 조치를 1심에서 했고 재심을 한다면 네. 누구든지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머지않은 기간 안에 다시 윤리심판원이 재심이 열릴 것 같습니다. 60일 하겠어요. 그렇게 길게는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한 달 뭐 이내 가장 빠른 기간 안에 네. 최단 기간에 네. 이걸 보면 차재원 교수님. 처음에 재심 당연히 기각이 될 거다라니까 이선 재심은 또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재심을 받아들여서 이거 뭔가 흐름이 또 바뀌는 거야? 제명이 아닌 건가라니까 있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최단 기간 안에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재심 기각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당에서 당 대표가 갖고 있는 비상 징계권을 통해서 그 할 수 있는 이 뭐랄까요 그 행위를 미리 차단한다는 뜻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고 재심은 일단 뭐 신청을 하면 네. 일단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법적 절차는 그대로 딱 가는 것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이 지금 재량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윤리심판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미리 자르진 않겠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당 입장에서는 자진 탈당을 요구할 정도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 자체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지율에는 아직까지 뭐 크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사실 뭐 가랑비 옷 젖는다고 어느 순간에 어느 민심이 확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다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김병기 전 대표의 의혹 자체가 소위 파렴치한 의혹들이잖아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러한 의혹들로 지금 계속적으로 풍겨져 오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저는 뭐 이렇게 이반하는 것은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전 대표가 왜 이토록 잔인해야 하느냐 하지만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이토록 우리가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선 밖에 잠시 나가 있다가 모든 걸 다 클리어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묻고 싶다. 왜 우리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9시를 조금 넘는 이 시각 지금 현재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도 자택과 의원실 등 해서 이 전체 6곳에 대해서 일괄 동시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압수수색을 보통 강제 수사라고 하죠. 뭐가 있는지 강제적으로 영장 제시하고 다 이 증거 자료를 좀 수집을 하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소식 저희가 같이 좀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도 사실상 더 버티기가 쉽진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SNS 글을 보면 본인도 마음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죠. 오락가락하는 마음의 최종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란 국기죠. 네, 이란 국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여대생 뒤통수에 총을 쐈더라. 직결 처형 수준의 학살 정황이 지금 이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란 지금 반정부 시위가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죠. 지난달 12월 28일부터 시작돼서 지금 거의 한 2주가 넘도록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관련해서 여기 좀 밑줄을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 병원 내과 과장이에요. 자신의 SNS에 뭐라고 썼느냐. 테헤란의 의사들로부터 내가 들었는데 머리에 총을 맞은 사망자 20명이 한꺼번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테헤란에서 11,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저희가 사실 이 사태 초반에 뭐 2,000명이 넘게 숨졌다는 얘기가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오니까 12,000명이 넘게 숨진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지금 6배가 넘게 늘어났죠. 12,000명이 넘게 숨진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김철현 위원님, 이거는 좀 그러니까 뭐 시위를 하다가 뭐 무력 진압을 하고 하다가 뭐 어떤 사고나 이런 식으로 숨진 게 아니고 뒤통수에 총을 맞았다는 얘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시위대에서 최준탄이나 구보탄을 쓰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무력 진압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마 저 기사를 볼 때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1980년 5월 강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보면 그때 비슷한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이 이란의 사태가 대량 학살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보이는데 다만 미국에서 일단 군사적으로 어떤 옵션을 취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 시위대에 대해서 발포를 한다는 건 그만큼 하메네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검찰과 군인이 굉장히 견고하다는 뜻이고 건재하다는 뜻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의 정규군 같은 경우에도 세계 거의 뭐 재래식 무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력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외교적 옵션 외에 어떤 군사적 옵션을 좀 선택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루비오 국무위원 장관이 빨리 이란의 어떤 정권자의 어떤 실세자를 만나서 어떤 나름대로 외교적 수법, 어떤 외교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화적인 중재 방법 좀 찾아야 될 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좀 심각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인가요? SNS에 글을 올린 게 이란 애국자들이여 기관을 점령하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